다들 핵전쟁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파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스치듯 듣고 흘리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굳이 구분 짓는다면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은 있는데요. 어차피 핵전쟁이 시작되면 중간에 어느 한쪽에서 멈추지 않는 이상 다 죽는 것 아닌가? 방어체제와 매뉴얼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말이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가 딱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캐서린 비글로우의 신작인 이 작품은 실제 미국 본토 시카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라는 상황을 가정한 일종의 실험실을 구축해냅니다. 가정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현실감을 선사하며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데요. 작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캐서린 비글로우의 작품은 3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허트 로커, 디트로이트, 그리고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까지. 아직 3편밖에 경험하지 못해 그녀의 세계를 오롯이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단언컨대 그녀의 최고작은 허트로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비글로우의 작품을 더 만나게 되어도 이 감흥은 불변일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디트로이트는 또 범작으로 느껴진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와 평이한 영화를 오가는 연출가인가 라는 추측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 작품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를 관람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영화 좋았습니다. 제 생각에 비글로우는 높은 확률로 밀떡일 것 같고요. 거대하고 복잡한 정부, 특히 국방부 시스템을 고위관부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완벽히 창조해내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엄청난 조사와 밀도 높은 고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녀의 세계를 이루는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TMI지만 그녀는 과거의 아바타 시리즈의 제임스 카메론과 부부 사이이기도 했죠.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It keeps the bill in check. Keeps the world straight. They see how prepared we are. No one starts a nuclear war.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은 동시간에 벌어진 특정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5에서 6명쯤 되는 의사결정권자들이 화상회의에 모여 논의를 하게 되고요. 레이더가 발사된 미사일을 포착한 것을 시작으로 본토에 떨어지기 직전까지의 시간 동안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갈래의 리액션을 공간 혹은 인물 중심으로 보여주죠. 동시간이기에 때때로 대사가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물론 극중 벌어지는 상황은 허구이지만 국제 정세, 백악관의 시스템 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건대 작가는 현실을 매우 밀접하게 염두에 둔 채 창작을 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근작 시비루와 분열의 시대처럼 영화가 갖는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화당인가 민주당인가, 조금 더 넓게 보면 보수인가 진보인가. 영화는 불발탄인지 반격을 했는지 적은 누구인지 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즉 표층에서 보면 중립계열을 박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어느 정도 한쪽에 방점을 찍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선 적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대전제에서부터 이 작품은 국가안보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설정도 의미심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데프콘 1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데에 대한 반전 효과로서 관객에게 전해지는 감흥은 아마도 그 외의 다른 일들의 무의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농구 행사에 참여해 자유투를 쏜다든지 영부인이 케냐에서 대자연의 감동을 받는다든지 등의 일들에 대해 이렇게 위급한 시국에 뭐하고 있는 거임? 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회의를 통해 상황의 긴급성을 깨닫기 전까지 늘상 있어왔던 도발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며 전날 방영한 야구 올스타전 이야기를 하는 등 주요 인물들이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는 면면에 대해 안일하다는 인상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거론한 예시들은 이론의 여지가 농후합니다. 국가원수의 스케줄은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어레인지가 되었을 테니 농구를 하든 아프리카에 가 있든 지금의 상황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데일리의 노동이 주는 관성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 테니 스몰 토킹을 하는 게 직업윤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또한 극중에서 반격만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강경파와 반격하는 순간 공멸이니 캄다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온건파가 모두 존재합니다. 전략사령부의 브래디 장군이 전자에 속할 것이고요. 제이크 브링턴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후자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영화는 서로 다른 대척점에 있는 주장을 모두 고민해볼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조금일지라도 이 작품이 어느 한쪽의 정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가지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의 대통령은 마지막 챕터 다이너마이트로 가득 찬 집에 가서야 얼굴을 드러냅니다. 개인적으로 3000년의 기다림 속 지니 역할로 기억되는 배우 이드리스 엘바가 연기를 했는데요. 대통령 캐릭터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흑인이고 농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대통령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 솔까말 이렇게 인물을 특정 지은 창작자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서사의 영화에 대통령 역할이 긍정의 시그널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작가는 오바마 정부를 저격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단순히 이 작품이 기획된 시기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이었을 수도 있긴 합니다. 다음은 주적. 어떤 세력이 미국 본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해 영화는 예상 답안을 내놓습니다. 북중러. 조금 더 넓게 잡으면 이란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까지. 러시아 대사는 극에 등장해 통화하는 장면이 있고요. 중국은 러시아의 말에 따르면 이라는 식으로 동맹국의 입을 빌려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북한에게는 어떠한 바람권도 부여되지 않죠. 저에게는 작가가 생각하는 주적이 누구이고 그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떠한가에 대한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분석은 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가치관이니 옳고 그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이 리얼로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혹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안에 놓인 딜레마는 무엇인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작품의 핵심 가치로 느껴지는 것이죠.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 제 아무리 잘 구축한 시스템이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것은 인간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에 대한 부연은 챕터 2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Pacific current flight trajectory is consistent with impact somewhere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Have we seen DEFCON 2?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의 오프닝은 거대한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한 명의 인간으로 시작됩니다. 다니엘 곤잘레스 소령은 통화 중인데요. 아마도 복무로 인해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한 아내와 이혼 위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뜻대로 결론 지어지지 않은 아내와의 통화는 결국 부활을 향한 꼬장으로 변모하죠.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은 인간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 주는 영향의 연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본토에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 백악관의 모든 룰은 붕괴됩니다. 보안을 위해 방지되었던 스마트폰 반입부터 시작해 어떤 사단이 나도 자신의 진리를 지켜야 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결국 자리를 이탈해 살아가는 사람과 통화를 시도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견고한 시스템과 방어책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안에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변수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연결고리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중 미 대통령처럼 말이죠. 결국 최종의 의사결정은 대통령 1인의 판단에 의거하게 됩니다. 자살 혹은 항복이라는 양자택일이 개인의 선택으로 귀결되는 순간은 저에게 엄청난 무력감을 전달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책임자가 안일하게 대리인을 결정지음으로써 초래되는 이슈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녹아 있는데요. 이 역시 시스템 속 인간이라는 변수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재난 상황에 대해 국제 정세, 아군과 적군, 시스템 등 거시적 원인들 뿐만이 아니라 태산이 될 수도 있는 티끌까지도 거론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서린 비글로우에 대해 챗 GPT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중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비글로우의 작품 세계가 여성 중심 영화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간 남성 중심 장르의 영화를 비판적 시선으로 재해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이죠. 그러고 보니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도 여성 캐릭터들이 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올리비아 워커 대령일 텐데요. 그녀의 직속 상사 마크 밀러 제독은 올리비아에게 의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결국 대통령이 의사결정 직전의 순간 연락을 해 현 상황을 토로하는 인물이 바로 영부인입니다. 그 순간 대통령은 나약한 한 명의 인간으로 변모하죠. 극중 북한 통인 애나 박은 아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 중입니다. 게티스버그 전투 약 160주년을 기념한 전쟁 모의 행사로 기억하는데요. 당시에는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역사적 비극에 대해 사람들은 흥겹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의 엔딩은 이 관람객들이 벙커로 이동하는 장면이죠. 결국 어쩌면 이들은 지금 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우리와 포개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시를 방불케 하는 매우 현실과 밀접한 급박한 상황을 영화라는 채널을 통해 사실상 즐기고 있으니까요. 저에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건 실제야. 게티스버그 전투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라고 말이죠. 끝으로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월 개봉 예정인 박용우, 오하연 배우 주연의 현실 심리 스릴러 영화 넌센스 시사회권 이벤트를 조만간 진행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간간히 제 채널 게시판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실제야. 게티스버그 전투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처럼.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음 영상은 지금 보여드릴 이 작품의 리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한 거야? 두 사람이